진행을 할게요. 자, 현대시를 푸는 데 있어서 현대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연히 이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답 선택지와의 연결을 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조금 더 도해해 본 상태로 이해를 하면 수능을 풀고 있을 때 현대시에서 주제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 따른 어떤 정서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을 합쳐서 주제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정답 선택지와 연결을 시킬 때 이 상황과 정서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를 판단하는 쪽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되는데, 이제 이 42번의 보기를 통해서 한번 이 주제의식이 어떻게 정답 선택지랑 연결되는지 따져볼게요. 자, 보기를 한번 독해해 보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제 문학 개념어에서 현대시의 주제를 어떤 식으로 파악해야 되는지 아는 학생들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아,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는 문장을 보고, 아, 어떤 상황과 그 상황에 따른 어떤 정서에 대해서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라. 즉, 어떤 주제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풀어라. 근데 그 주제의식을 무엇과 연결시켜라?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라는 키워드와, 즉, 구체적인 장소라는 키워드와 이 시의 어떤 주제의식을 연결해서 정답을 도출해내라. 라는 메시지가 있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하면서 보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성묘라는 시에서도 이 땅이 뭘까요? 이제 작은 따옴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시어로 등장한 내용일 텐데 이 시어가 바로 구체적인 장소가 되겠죠.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자, 같은 공간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가 다양하게 드러난다. 자, 이제 또 이 개념에 대해서도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는 문장을 위에서 읽었고, 그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가 이 땅이라는 시어라는 게 그 다음 문장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라고 되어 있을 때 그가 처한 상황이라는 표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와 어느 정도 연관될 수밖에 없는 문장의 대칭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그가 처한 상황은 어떤 시간과 관련돼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에서 이 땅이라는 이 구체적인 장소가 그가 시간적인 어떤 상황에 처해 있길래 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시를 해석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이 42번에 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한, 즉 시를 읽기 위한 일종의 준비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발문에 대한 이해를, 즉 이 발문 42번에 이 발문에 대한 내용을 좀 이제 공부를 하고 가면, 자, 기역 디귿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라고 했는데, 이 기역 디귿은 이 가시에, 즉 여기 있는 가시에 어떤 시어들일 거예요. 즉 출제자가 선택한 어떤 시어들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데, 가의 이 시어들은, 즉 기역부터 디귿들은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보기를 보았을 때 반드시 무엇과 매칭되어야 될까를 생각하고 진행해보는 거예요. 보기를 읽어봤을 때 가의 기역부터 디귿이라는 세 가지 시어는 첫 번째로 이 땅과 관련된
세 가지 종류의 시어가 되겠죠. 이건 굉장히 넓은 단위에서 본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기읍, 디귿을 지금 출제자가 선택해서 줬을까라고 생각하면 보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분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지금 기읍, 니은, 디귿을 하나씩 매칭시켰겠다. 왜? 이것도 세 개고 이것도 세 개니까 딱 3대 3으로 매칭이 되고, 가에 과거에 대한 서술과 현재에 대한 서술과 미래에 대한 서술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발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기를 통해서 발문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맨 처음에 이 문제가 이 시에 대해서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걸 물어보게 되고, 첫 번째 줄에서 이런 구체적인 장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상황 정서, 즉 주제의식을 어떤 구체적인 장소와 연결시켜야 되는 문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시를 보기가 요구하는 대로 읽어서 도출한 주제를 찾아내면 그 주제가 써있는 선택지가 가장 적절한 선택지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갈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선택지를 같이 한번 보면서, 원래는 시부터 먼저 읽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보기를 통해서 선택지를 좀 제대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선택지부터 같이 보면서 해설을 해볼게요. 자, 1번을 보면 선택지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라고 나와 있는데, 뭐 선택지가 굉장히 이제 세 줄짜리로 길지만 여기까지가 시의 내용이 되겠죠. 즉 어떤 내용일치적 측면이 있다면 이 앞부분이 이제 내용일치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의 부분이겠죠. 어쨌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가 떠도셨는지, 그리고 화자가 그것을 떠올리고 있는지는 현재 우리가 시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고, 기획은 화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보기와 관련지어서 도출시킬 수 있는 의미는 뭐냐면, 화자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자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화자의 이 작품에서의 정서, 감정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주제다. 자, 수능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주제인 작품이 등장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될 가능성이 애초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선택지가 저한테는 돼요. 앞부분이랑 상관없이 보기의 내용을 읽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이 이 작품의 주제로 등장했다. 그걸 가장 적절한 선택지로 답으로 출제했다. 제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출제이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없다. 2번, 화자는 기읍과 관련하여 국경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점원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까지 읽으면 역시 이제 시의 내용과 관련된 부분일 거고, 화자에게 기획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해석해 보면 화자는 이 작품에서 어떤 장소를 통해서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즉 화자의 정서는 어떤 깨달음이 되겠죠. 뭔가를 깨달은 게 화자의 정서일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 못 했었는데 제대로 보니까 이렇구나. 민족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주제의식이라는 선택지예요. 이것만 봤을 때는 이 시의 내용을 모르고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선택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나갈게요. 시를 읽고 풀어야 될 것 같네. 세 번째,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에서 역시 내용일치적 부분이고, 니은은 기역에서 니은으로 바뀌었네요. 화자가 세대 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자, 얘는 지금 화자가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세대를 교체하는 걸 통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제의식이 이 작품의 주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선택지가 되겠죠. 아무리 봐도 제목이 성묘인 시에서
세대 교체를 통해서 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뭐 애매하긴 하니까 시를 읽고 푼다고 생각하고 지나갈게요. 4번. 네.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이거는 내용적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화자가 가업을 이어서, 즉 화자도 소금을 팔아서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거는 사실 좀 내용적으로 뜬금없는 게 나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금을 팔겠습니다라는 게 주제의식이 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내용을 읽고 이것도 풀게요. 5번. 멀어져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디귿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저는 일단 시를 읽기 전에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좀 수능적인 감을 잡고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 이거를 문학 개념으로 바람직한 삶의 추구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해요. 문학 개념어 중에 바람직한 삶의 추구라는 개념이 있는데, 개념을 그대로 도해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좀 열심히 도해를 하면 상관없이 화자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조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가 희망만 하고 있으면, 무언가를 소망만 하고 있으면, 지금 이 시는 바람직한 삶의 추구를 하고 있는 시구나, 이 시는 바람직한 삶의 추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시를 쓰는 이유는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고, 그 정서는 사실 대부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내가 독립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민주화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드러나 있는 작품은 문학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랑 맞닿아 있거든요. 글을 쓰면서 이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쓰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문학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선택지를 보면 매우 말의 범위가 넓은 선택지구나 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말의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이 내용으로 틀리게 만드는 게 힘들 만큼 문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다란 얘기예요. 이런 선택지를 줘놓고 그러니까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작품을 주는 게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굉장히 강력하게 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이는 선택지긴 하지만, 시를 읽고 푼다고 생각을 해보고 일단 지나가긴 할 건데, 앞으로 문장들을 좀 기출 분석을 해나갈 때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면은 말의 범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넓게 설정이 돼 있고, 얘는 틀리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은 4번이랑 비교해 보면은, 가업을 이어서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고 한다라는 문장과 말의 범위를 비교해 보면은, 가업을 이어서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화자는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할까요? 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업을 이어서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는 게 만약에 이게 맞다면, 그 화자는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가업을 이어서 아버지의 꿈을 실현시키는 게 화자의 바람이랑 똑같은 내용이 될 거고, 당연히 그 바람을 현실화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4번이 만약 4번이 답이라면 5번이 답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4번은 이 선지간 비교를 통해서 답이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3번 선택지도 세대 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화자가 만약 맞다면 5번에 써 있는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정이 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5번이 거의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게 선택지를 볼 수 있고 뭐 보기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을 때 좀 스마트하게 수능 국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작품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시를 볼 때는 항상 이제 제목부터 봐야 되는데, 제목이 성묘죠. 자, 제목을 보고 뭘 생각해야 된다? 이 작품의 상황은 어떨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추측을 해보면서 늘 시를 읽어야 돼요. 상황은 당연히 뭐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뭐 추모하고 있겠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추모하고 있고, 뭐 정서는 뭐 그리움 같은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이 나긴 하는데, 뭐 그건 읽어봐야 아는 거니까 이제 추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만 생각을 할게요. 자, 아버지, 아직 남북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제 시를 시작하는데, 자, 지금 이거는 현실의 상황을 화자가 언급하고 있구나. 그리고 화자는 현실의 상황을 분단이라고 지금 정의 내리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되겠네요. 일제시대 소금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자, 일제시대의 과거에 어떤 상황, 시대적 현실이 나왔고,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기억이 현재 일제시대, 즉 과거의 이 땅이라는 정보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과거라면 니은이 뭔가 현재, 디귿이 뭐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라고 이 세 번째 줄을 읽을 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아버지는 소금장수였고,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과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이다. 선지는 이제 밑에 읽어보면 이제 뭐 눈에 핏발이 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제 굉장히 뭐 화가 난다 뭐 이런 얘기죠. 화자는 지금 정서가 어떤 거예요? 화가 났다. 화자의 정서가 지금 뭔가 화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뭘 생각하면서 화를 냈는지 생각해보면 두만강과 압록강이거든요. 이런 자연물이 나와 있는 키워드를 그 앞의 내용들과 연결시키면서 읽어야 돼요. 두만강과 압록강이라는 키워드를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시를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남북 통일이 되지 않았다라는 키워드죠.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은 현재 분단이 된 상황과 상황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죠. 즉, 아직 남북 통일이 되지 않은 현재는 분단이 됐고, 그리고 과거 아버지가 일제시대 소금장수로 떠돌았을 때는 두만강, 압록강, 즉 북한에 있는 강들을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분단이 되지 않은 상황을 지금 상황적으로 대비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시를 계속 읽어볼게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라고 돼 있는데, 뭐 역시 두만강이 다시 한번 반복돼서 나오는 거고, 두만강의 어떤 자연물을 보셨지요? 라고 뭐 말을 걸고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게 뭐 무슨 의미일지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두만강의 자연물들을 과거의 아버지는 볼 수 있었다, 이 정도의 의미로 접근을 해주세요. 자, 국경수비대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국경수비대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무슨 붉은 물빛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셨지요라는 이제 서술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현대시에서 동일한 서술어를 반복하면서 만드는 문장들은 그 앞에 있는 표현들이 시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이나 국경수비대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이나 시적인 의미가 같다고 생각하면서 시를 독해해 주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국경수비대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이라는 시어는 굉장히 좀 무슨 의미인지 이건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뭐 첫 번째로 해석하는 방법은 배경 지식을 사용하는 게 있을 거고,
뭐 두 번째는 그냥 수능적으로만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배경 지식은 일단 얘기하지 않고 수능적 접근만 얘기하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아버지는 과거에 압록강에서 국경 수비대의 붉은 물빛이라는 것을 보았다. 두만강에서 회령 수양버들을 봤던 것처럼 그냥 압록강에선 이걸 봤다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즉 아버지는 과거에 압록강이랑 두만강에서 이런 것들을 보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수능적 접근이에요. 즉 넘겨짚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만 도출하고 읽어주는 게 좀 수능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자,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니는 공간을 확장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땅이 이 땅이라는 서술로, 그러니까 시어로 나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 땅에서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녔다. 즉 상황적 대비가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아버지는 남북의 땅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자, 아무튼 뭐 때로는 서도노래도 흥얼거리고 꽃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그냥 한 대씩 팔면서 돌아다니는 내용들이고,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은 물이라서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니은을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 이 땅에 남지도 않고 돌아가셨다고 하고 있으니까 현재의 상황이 되겠죠. 다음, 현재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가정적 진술을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이런 가정적인 진술들 시를 읽으면서 잘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얘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겠고,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라는 말을 통해서 화자의 바람,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구나. 지금 화자는 이 땅이 남북을 떠돌 수 있는 땅이 되기를 바라고 있구나. 뭐라고요? 이 땅이 남북을 떠돌 수 있는 땅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통일이 되겠죠. 자,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라는 이런 통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당연히 상황적 대비로 기읍을 생각했을 때 떠돌 수 있었다, 즉 분단 이전이 되겠고, 그리고 화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재가 바로 분단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고 이렇게도 상황적인 대비가 이루어지겠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돌아다닐 수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통일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태어나서 소금을 남북으로 팔러 돌아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적 대비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소망하면서 시가 끝나고 있네요. 자, 돌아가서 42번을 다시 풀면은, 자, 1번 선택지부터 이제 시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보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올리고 있다는 점. 자, 아버지가 떠도셨다라는 것은 내용적으로 기억을 해야 풀 수 있는 건데, 화자가 떠올리고 있다, 화자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 이 상황은 무엇으로 인정할 수 있죠? 성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무덤 가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건 자연스럽기 때문에 인정이 되고, 원망스러운 감정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수능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 뭐 부모님을 싫어한다, 뭐 이런 주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원망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2번이 되게 중요할 텐데, 3, 4번부터 빠르게 지워보고 2번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 뭐 여기까지는 뭐 상관없는데, 세대 교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버지들이 없어져야, 즉 아버지 같은 윗세대들이 다 가셔야 미래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지울 수 있고, 뭐 가업을 잇는다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지울 수가 있는데, 2번 선택지 좀 잘 볼게요. 이 선택지는 구성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만든 선택지거든요. 이번은
지금 여기 주변 좀 이렇게 다시 지우고 2번은 구성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만든 문장인데 출제자가 이 문장을 지금 만들면서 한 생각을 좀 같이 보여줄게요. 화자가 기읍과 관련하여 과거의 땅과 관련하여 국경수비대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하고 있다. 근데 이 표현은 애초에 배경 지식 없이, 즉 시대적인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 없이 시적 의미를 정확히 생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정확히 생각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표현. 즉 일제시대에 이제 뭐 두만강, 압록강, 특히 압록강 이쪽에 국경 수비대라면 일제가 지금 한국을, 그러니까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일제가 지금 국경을 수비하면서 뭐 칼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서슬퍼런 시대적 분위기의 붉은 물빛, 뭔가 핏물을 연상시키는 그런 붉은 물빛 같은 시어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봤었던 어두운 시대 현실과 관련된 시적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뭐 저는 할 수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능은 애초에 여러분이 이제 문학을 풀 때 배경 지식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문제는 안 내거든요. 배경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출제될 수 있지만 배경 지식이 없으면 아예 풀 수 없는 문제는 고전 시가 파트 정도를 제외하고는 출제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시에서 국경 수비대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지금 보기에 어떤 시대적인 배경 지식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일부러 이 선택지를 보고 머릿속이 좀 어지럽고 이 의미가 뭘까 많이 고민하게 하려고 고민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선택지예요, 현재까지가.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어쨌든 뭐 여기서 언급은 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화자에게 기억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이 말이 너무 어려운 말이야.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 이런 말은 애들이 좀 고민하게 되면 복원되기 전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복원되기 전이 뭐지? 여기서 복원되기 전은 분단인가? 뭐 통일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의미를 시의 객관적인 상황이랑 상관없이 막 떠올리게 되는 그런 식의 표현들이거든요. 즉 일부러 해석을 좀 해석을 어렵게 하는, 해석이 어려운 표현을 선택지에 2개나 넣어놔서 이 2개가 사실 별로 연관도 없고 크게 연관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답이 아니라고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미를 지나치게 많이 고민하면서 시간을 소모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선택지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 2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국경 수비대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에 대한 시적 의미를 괜히 깊게 고민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선택지다. 그리고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약간 아리까리한 말을 일부러 섞어놔서 얘가 아리까리한 그 표현인 이유는 이 시에서는 뭐 민족의 정체성이 어떻게 하면 뭐 복원될 수 있는지 애초에 훼손됐다라는 얘기도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만 가지고 이 시를 통해서 해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매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유도된 선택지고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걸 유도한 선택지다. 배경 지식을 사용해야만 제대로 풀 수 있는 표현을 일부러 넣어놓고 걔랑 좀 아리까리한 표현을 같이 섞어놔서 문장을 만들므로 해서 애들한테 자꾸 고민을 유도하고 있는 선택지다. 즉 이런 애들을 만났을 때는 이런 표현이 써 있는 것 자체를 보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투머치하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은 주제로만 생각했을 때 화자는 현재 뭔가를 깨달았다.
뭔가를 몰랐다가 깨닫는 것을 주제의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뭔가 깨닫게 하는 장소, 원래 몰랐었는데 이제 알게 됐다라는 장소 자체가 시적 상황에서 없는데라는 생각만으로 이 앞부분에 대한 생각을 너무 깊게 가져가지 말고 지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자, 5번. 멀어져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자, 멀어져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 이게 뭐 이제 아버지가 여기저기 떠돌면서 소금 파는 그 소리였죠. 디귿은, 즉 미래는,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 즉 미래의 이 땅은 그런 자신의 소망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장소다. 당연히 가장 적절한 주제의식과 관련된 정답이 되겠죠. 자, 처음 위로 올라가서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 땅의, 미래의 이 땅은 그가 처한 분단이라는 현실에 따라서 미래에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땅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게 이 문장에 따른 주제의식이 될 거고, 그게 바로 정답 선택지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마지막으로만 정리하고 이제 넘어갈 건데, 첫 번째 문장에서 그가 처한 상황은 분단이 될 거고, 분단에 따라서 이 땅은 디귿, 즉 미래일 때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분단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 화자의 입장에서는 이 디귿, 미래의 이 땅은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땅이라는 미래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니은 현재의 분단의 땅은 분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땅이 바로 통일이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바로 통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없을 텐데, 디귿의 경우에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42번과 관련된 이제 해설을 했는데, 41번, 43번도 뭐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제 압도적으로 42번을 틀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랑 이제 그것과 관련된 가시를 수능적으로 좀 해석해 보는 과정을 거쳐 봤어요. 자, 그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문제가 36번인데, 36번은 이 흐르는 북이라는 이제 소설 전체를 읽어가는 방식이라든지 뭐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소설은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출제를 할 때 인물과 시간 그리고 공간이라는 큰 세 가지의 키워드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소설을 독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독해의 중심에 이 세 가지 개념이 기능하고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독해의 중심에 이 개념들이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그래서 소설의 보기에서는 적으면 이 세 개념 중 하나, 많으면 2개 이상의 개념들을 보기에서 관련지어서 설명해 놓고, 이 소설의 중심에 지금 이 평가는 예를 들면 인물과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너가 독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기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줘요. 이런 보기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를 읽으면서 출제자들이 이 소설의 독해 방향성을 무엇으로 설정해 뒀는지를 파악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어쨌든 뭐 간략하게만 이렇게 가고 바로 36번으로 가서 이 보기를 방금 읽은 대로 한번 도출시켜 볼게요. 다음 학습활동 과제를 해결한 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최일남의 흐르는 북은 산업화 시대의 전통예술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가치관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문제를 다루는 소설이다. 나왔죠. 산업화 시대의 전통예술을 둘러싼 세대 간의 가치관 대립과 갈등 화해의 문제. 산업화 시대.
시간 개념이 나온 거예요. 전통 예술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 및 화해. 이제 인물 갈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인물 갈등인데 그게 이제 뭘 곁들인 거야? 시간을 곁들인 거야. 왜? 세대 갈등이니까. 세대 갈등이니까. 산업화 시대의 세대 갈등이기 때문에 인물과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이 소설을 독해할 때 가장 중심적으로 기능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구나. 나는 앞으로 이 흐르는 북이라는 소설을 인물 갈등과 시간적 개념, 소설에서의 시간 개념에 집중해서 독해를 해나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준 상태로 읽어야겠네요. 자, 아무튼 그 다음 박스도 읽어보면 소통은 경험이나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데 지금 소통에 대한 문장이 나왔네요. 세대 갈등, 인물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갈등과 관련한 문장이겠죠. 자, 소통은 경험 혹은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하는데 인간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자, 소통은 경험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혹은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문장을 통해서 세대가 다르면 세대 갈등에 대한 얘기니까 경험을 공유하는 게 아무래도 적거나 없겠죠. 가치관도 역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니까 가치관도 공유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인간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 뭐 이건 인간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서술이네요. 그런데 이 소설에 나오는 산업화 시대에서는 가치관이 급격하게 변하고 세대 간에 서로가 경험을 공유하지 못한대요.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이 시간에는 가치관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는 예술가의 삶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소설의 독해 방향성인 인물과 시간에서 어떤 세대 간 갈등, 그 시간과 관련된 갈등에서 어떤 예술가라는 인물이 예술가라는 인물이 지금 갈등의 어떤 중심에 껴있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예술가는 당연히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끼워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독해를 하면 작품의 제목이 흐르는 북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독해를 할 때 제목을 보고 이 보기가 전해준 어떤 독해 방향성과 매칭시켜보는 연습을 하거든요. 아까 성묘를 보고 시간에 대한 이 땅에 대한 어떤 상황을 생각해서 연결시켜 보려고 시도한 것처럼 여기서도 인물과 시간이라는 독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보기가 이 작품의 제목이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북, 예술 바로 연결되죠. 여러분들도 흐르는 전 이게 시간이랑 연결이 되거든요. 흐르는 북이라고 하면은 뭐 북이 흘러간다는 건 좀 직관적으로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왜 흐르는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까 하면 정확하지 않은 해석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저는 굉장히 많이 매칭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소설은 어떤 시간에 따라서 어떤 세대 간의 예술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경험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타나는 어떤 갈등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소설이겠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고 지문을 독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보기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 이미 이렇게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반론적인 독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수능 국어를 잘 푼다라는 것은 결국 수능 국어의 지문들 그리고 문제나 보기에 나와 있는 각종 문장 독해의 수준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남들은 어떤 문장을 보고 독해의 수준이 그냥 어느 레벨에 머물러 있는 반면 좀 최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그 수능 독해 지문이나 각종 문장들을 독해하는 문장 독해의 수준 자체가 남들보다 굉장히 우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 보통 수능 국어를 잘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는 관점에서 가장 뭐 방법론이고 뭐고 간에 무슨 뭐 수능적 스킬이고 뭐 구조 독해고 뭐 이런 많은 말들이 뭐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말들의 앞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 줘야 되는 거는 독해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즉 독해 피지컬 같은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스킬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얘를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야 되고, 이 피지컬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출 분석이에요. 이렇게 평가원에서 나와 있는 정제되고 깔끔한 문장들로만 구성된 굉장히 예쁜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9월 평가원 및 수능이라는 시험지들의 문장들을 연결시키면서 독해를 하면 독해의 피지컬이 점점 늘어가거든요. 배운 방법대로 문장의 의미들을 곱씹어가면서 앞에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 문장은 내가 이런 식의 문장으로 접근시키면서 해석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들을 계속 연결시키는 독해를 통해서 독해 피지컬을 높일 수 있고, 그것들이 기출 분석을 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기 있는 문장들을 기존의 수준대로만 읽으려고 생각하면은 오를 수 있는 점수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튼 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할 테니까, 이제 자신이 맨날 읽는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해서 연습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내가 오늘 풀 때는 이 정도 이 문장을 그냥 이렇게 독해했었는데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좀 문장의 의미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고 연결시키면서 좀 더 독해를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방향성을 토대로 해서 지문을 독해하는 연습을 좀 연습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은 자 여기까지 읽어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선택지까지 굳이 다시 풀지는 말고 이제 소설 자체를 같이 한번 독해해 보면서 소설 독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이제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소설 독해는 항상 기본적으로 문장이 길고 호흡이 길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상황을 제대로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자, 요약을 해보면서 읽어볼게요. 자, 정작 문제가 터진 건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였다. 아들은, 자, 아들, 세대 중에 아들이 나왔고, 민 노인을, 더 오래된 세대가 나왔네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잡았다. 우린 지금 인물과 시간 중심의 독해를 하고 있다는 거 꼭 생각해야 돼요. 지금 그 중에 인물 두 개가 나온 거죠. 두 사람이 나온 거죠. 아버지는 왜 제면을 판판이 우그러뜨리라는 게 항변의 줄거리였다. 지금 둘이 이제 체면을 무너뜨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구나. 그 녀석들은 아버지의 북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아버지의 북소리, 북치는 예술가는 민노인이겠구나.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북을 통해서 자신의 면목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임을 왜 모르냐고. 민노인의 괜찮은 기분을 구석으로 때밀어 조각을 내었다. 자, 민노인의 기분을 굉장히 나쁘게 하기 위해서 막 이런 말들을 열심히 했대요.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자, 또 다른 인물이 나왔는데 차라리 더 많은 신란, 비난이죠. 비난을 내쏘고 있음을 민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랬다. 자, 보통 노인네를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항상 대비되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독해 피지컬인데, 보통 노인네가 아닌 노인네는 이 작품에서 뭘까요? 북치는 예술하는 노인네 정도가 되겠죠. 자, 1문단을 쭉 읽어보고 지금 갈등의 소지를 제대로 잡으면 돼요. 아들 내외는 이제 민노인과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의 요지는 북치지 말고 보통 노인네처럼 살면 안 되냐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제 아들 내에는 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문단, 아버지의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탕한 평생이
뭐 아버지의 예술적인 인생 이런 게 일단은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아들의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랬다. 자, 세련된 입신이라는 말이 뭐 입신이라는 한자가 뭔지 알아서 무슨 의미인지 편하게 다가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살짝 애매한 표현으로 다가오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북이 상징하는 아버지의 허랑방탱한 한평생이 세련된 입신으로 평가되는 내력에 중요한 흠으로 작용한다.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어떤 예술적인 삶이 아들의 어떤 삶, 내력에 뭔가 흠이 되고 있다. 즉, 예술적인 삶 자체가 이 두 인물의 갈등의 원인이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하라는 공부는 작파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면서 아내 자식을 모른 채 한 민익태, 민씨, 익태, 민노인이겠죠. 한때는 아편쟁이로 마약하면서 세상을 굴렀고 그러면서도 북을 놓지 않은 그와 아들의 단절은 따라서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자, 세대의 갈등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구나. 뭐 정도로만 생각하고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전적으로 무관한 며느리가 즉 아들 내외 중에 한 명은 시아버지의 그런 삶이랑 아예 상관이 없다. 전적으로 무관하다. 무슨 얘기죠? 보기에서 읽었었던 어떤 경험이나 아니 특히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네. 경험의 공유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떼어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올곧게 대할 수만은 없는 형편임을 민노인은 이해하고 있었다. 아, 민노인은 그들의 어떤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심지어 다늦게 아들네 집을 찾아온 영감을 대하던 마누라의 눈에도 당장은 증오가 앞섰으니까 자, 민노인을 대하던 마누라라고 하면은 민노인의 아내가 될 텐데 같은 세대라고 할 수 있겠네. 같은 세대 간에서도 당장은 증오가 앞섰으니까 더 할 말이 없다. 아, 같은 세대한테도 크게 인정받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래도 할망구가 살아있던 시절은 미움과 연민을 골고루 섞어가면서 좀 바람막이 구실을 해줘서 견디기가 쉬웠는데 외톨이로 남으면서 즉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운신하기가 수월찮았다. 뭐 운신이라 그러면 이제 뭐 처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방도 같은 것들이 수월찮았다. 즉 아들 눈치 많이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자기의 이런 말들을 좀 같이 연결시키면서 읽어야 되는데 아들이 결정적으로 자기의 이 자기는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아들도 될 수 있고 아버지도 될 수 있겠죠. 아들이 아버지의 무엇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얘가 누군지를 좀 결정할 수 있을 텐데 이 날씬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이 자기가 아들이 되겠죠. 혹시 독해 실수한 친구들 있으면 이런 문장들을 읽을 때 아, 이런 표현들 나오면은 그냥 읽히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혹시 자신이 실수하지 않았는지 꼼꼼히 되짚어보면서 독해 피지컬을 좀 높여보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어쨌든 자기의 날씬한 생활 속에서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 즉 대립되는 삶들 속에서 예술적인 삶을 살아간 아버지를 격리시키고자 하는 까닭은 부담의 차원보다는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는 자신의 고통 낭떠러지의 세월을 떠올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즉 아들은 미닉테가 자신을 거의 이제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 했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을 거고 그 아버지를 접함으로써 그런 고통스러운 세월을 떠올리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격리시키고 싶어 한다라고 좀 추측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온 다음에 중략이 나오죠. 현재 세대 간 갈등의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한 추측들을 계속 써주고 있는 게 중략전 요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중략 이후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갈등과 원인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화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화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아니 문제래. 지문을 읽어보면 너는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내가 취하고 있는 입장에 대단히 불만이지 하면서 자 대사로
시작하는 건데 이거 하나만 살짝 보고 지나가면 나중에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긴 할 건데 중략은 소설 전체를 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출제자가 선택하는 전략 중에 하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중략을 주고 어디서부터 다시 지문을 시작하게 할 건지는 출제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거든요. 왜냐하면 수능은 글자 수를 철저하게 지켜줘야 되는 지금 16페이지 안에 45문제를 다 우겨 넣어야 되는 그런 글자 수가 굉장히 엄격한 시험이고 중략을 잘못 설정해서 굳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되는 지문들을 넣을 필요가 없는데 넣어서 글자 수 조절에 실패하면 실패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딱 최적화시켜서 잘라 놓으려고 출제자들이 엄청 고심을 해요. 즉, 이 문장은 출제자가 사실 다시 지우고 얘기를 하면은 출제자가 사실 여기서 시작해도 됐었지만 여기까지 중략으로 내버리고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중략을 시키면 출제자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문제에서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출제자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문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이 바로 윗문장에 나왔었던 중략과 관련되어 있는 이 문장은 딱 여기까지는 출제자가 생각할 때 생략해도 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사로 시작하는 게 나왔을 때는 우리는 그 위에도 어떤 상황이 지금 생략됐지만 중략됐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윗부분부터 생각하면서 즉 누가 한 말인지를 최초에 굉장히 고민해가면서 곱씹으면서 찾아가고 그 누가 이 말을 왜 했을까에 대한 상황적인 추측을 해가면서 독해를 시작해야 되는 게 대사부터 뜬금없이 딱 던져주고 즉 어떤 상황이었다 라고 상황을 정리해 준 다음에 대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대사를 던져주고 있을 때는 이렇게 누가 한 말인지를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하고 맥락상 왜 한 말인지를 반드시 찾아가면서 독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정답 선택지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딱 앞부분에서 대충 독해한 애들을 걸러내려는 출제자의 의도에 낚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주면서 독해를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이 부분이. 자, 계속 읽으면 어쨌든 할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불만이지? 라고 누가 물어보고 있고 그럴 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다음 대사가 아버지의 할아버지에 대한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그 논리를 저와 연결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다라는 문장을 통해서 지금 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보다도 더 이후 세대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나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지금 나라는 말을 맥락상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아들이 되겠고 이 할아버지가 민노인이 되겠죠. 즉 3대에 걸친 어떤 세대 갈등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독해를 통해 상황을 만들어가면 기특하구나. 그러니까 너만이라도 할아버지에게 화해 제스처를 보이겠다는 거냐 뭐냐라고 하니까 지금 아버지는 자기 아들한테 너 민노인이랑 화해할 거냐 뭐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의 네 행동을 보면 그런 추측을 가능케 하더라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위에 중략 이전에 아들과 민노인의 갈등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장은 아들이 현재 민노인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비아냥거리는 문장이 되겠죠. 기특하구나. 전혀 기특하게 생각할 요지가 없는데 기특하다고 얘기하는 게 좀 단어적으로 비아냥거리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다. 아들과 지금 아버지는 즉 그러니까 민노인의 자식과 손자는 지금 둘이 민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갈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것도 맞지 않은 말이다. 할아버지와 저와는 갈등이 있었어야 말이죠. 애초에 갈등이 없었는데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말고가 어디 있냐. 즉 화해를 할 거면 싸웠어야 되는데 난 할아버지와 싸운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고 할아버지와의 갈등이 있었다면 그건 아빠 몫이지 저와는 상관이 없는 거다.
오히려 전 세대끼리의 갈등이 다음 세대에서 쾌적한 만남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그게 또 역사의 의미 아니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대사를 역시 요약하면서 읽으면 나는 상관이 없다. 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대끼리의 갈등,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갈등이 다음 세대, 자기 자신에서 쾌적한 만남, 즉 화해를 하게 된다면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역사의 의미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이제 할아버지와의 갈등을 끝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네요. 자, 뭐야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훈계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제 드디어 볼때기까지 때렸고 그리고 이제 아들 이름이 성주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 그리고 옆에 있던 어머니의 쇳소리가 그의 뺨에 달라붙었다. 자, 사람 목소리를 보통 쇳소리라고 할 때는 이제 화나서 하는 소리, 화내는 소리라고 좀 생각해 주면은 좀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어휘력이 만약에 부족했으면 '아 그런 소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뺨에 달라붙었다라고 되어 있는 표현도 볼때기를 현재 때렸는데 이제 뺨을 물리적으로 때리지 않았을 뿐이지 말로 뺨을 한 대 더 때렸다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런 내용들 생각해 보면서 다음으로 가면 어 자,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어 그 어머니의 쇳소리가 될 거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다. 역시 이제 성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렇다고 아버지의 생각 속으로만 저를 챙겨 놓으려고 하지 마라. 뭐 성규는 얻어맞은 자리를 어루만지지도 않고 풀 죽은 목소리가 되었다. 네가 알긴 뭘 하냐? 뭐 네가 내 속을 어떻게 하냐 하면서 갈등이 현재 끝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화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자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갈등은 할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이제 손자 뭐 이렇게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자, 계속 가면 그런 말씀은 이제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다. 안팎에서 듣는 그 말에 몰릴 것 같다. 너는 아직 모른다. 너도 내 나이가 되어봐라. 곱깝게 듣지 마라. 그때 가서 그 뜻을 알지언정 지금부터 제 사고와 행동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뭐 그런 뜻에서 제가 할아버지를 우리 모임에 초청한 사실을 후회하지 않을 뿐더러 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 지금 이 성규는 할아버지를 초청했었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심리적으로 격리시키려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려는 모순을 이해하고 있다. 이기적인 현실에 집착이 그것을 누르는 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까지도 자신은 알고 있다. 즉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다. 뭐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역설적이고 건방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나이는 할아버지의 생애를 이해하고 있다. 나는 할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갈등에 대비되는 갈등의 차이점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성규는 아버지와의 갈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성규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성규를 이해하지 못해서죠. 그러니까 성규는 지금 아버지, 할아버지를 둘 다 이해하고 있는 화해를 상징하고 있는 미래 세대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줄 수 있겠네요. 자, 어쨌든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적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제 할아버지가 자신의 광대 기질에 철저해서 가족을 버린 건 비난받아야 할 일이지만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다. 자, 생활적으로는 비난받아야 할 일이지만 예술의 이름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할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아리까리한 소리를 하면서 어쨌든 할아버지 이해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나름대로의 예술을 완성했니? 라는 물음에는 냉소, 즉 비웃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비꼬고 있는 거고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다. 인식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적어도 북을 뺏는 건 할아버지의 슬픔을 배가시키고 할아버지의 삶의 마지막 의지를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북을 뺏는 것만큼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소설이 종료가 됐죠. 중략 이유는 어, 아버지와 성규의 대사를 통해서 성규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읽을 수 있었고 그 앞부분은 지금 이 중략 이전은
아들과 민노인의 대사를 통해서 아들이 민노인을 생각하는 것과 민노인이 아들의 상황을 이해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독해를 정리할 수 있었네. 자, 풀어보면,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나오는데 밑줄이 쳐져 있을 건데 한번 어차피 소설을 읽었기 때문에 선택지 자체를 해석하는 걸 중심적으로 풀어보면,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해서 보여준다. 자, 이 기역은 중략 전에 있을 거고 보면 알겠지만 거기서는 특정 인물의 시선과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한다라는 부분은 이 두 인물이 어느 한 명은 민노인이고 어느 한 명은 이제 아들이 될 텐데 둘 중에 한 명의 시선을 통해서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해 본 부분이 나의 독해 경로에 있었나, 내가 읽은 소설에 있었나를 고민해보는 연습을 나는 분석했을 때 여러분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러분한테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 거야. 첫 번째는 지문으로 가서 기억을 보는 거지. 기억을 보고 특정 인물의 시선, 민노인일 가능성이 클 텐데 다른 인물의 심리라면 아들일 텐데 아들의 심리는 아들은 아마 이럴 거야 라고 하는 문장을 보고 적절하네 라고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방금 읽은 소설을 상기시켜 보면서, 즉 기억을 떠올려 보면서 어떻게든 한번 내 기억만으로 선택지를 완성시켜 보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 나는 기출 분석을 할 때는 물론 시험을 보고 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생각이 안 났을 때 굳이 그러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지만 적어도 분석을 하면서 연습을 했을 때는 이 2번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처음에는 성주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할아버지가 어떻겠다 이런 선택지랑 다르게 이런 식으로 그냥 개념들이 써져 있는 선택지는 그냥 읽으면은 뭔 소리야 하는 쪽으로 생각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내가 방금 읽은 소설의 줄거리나 독해 경로나 인물과 시간에 대한 키워드상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를 기억하면서 접근하는 연습을 여러 번 해야 기억력도 늘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보통 수능 국어를 풀 때 나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글 읽으면 다 까먹으니까 계속 가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기억력을 연습해 본 적이 없으니까 계속 다시 떠올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기억력도 연습을 해야 생각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해보면 특정 인물의 시선, 즉 민노인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앞부분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한번 기억을 보면은 이제 여기서는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네요. 자,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는 차라리 더 많은 혼란을 내쏘고 있음을 민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민노인의 입장에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아내가 이제 차라리 혼란이 더 심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해석이 되어 있죠. 어쨌든 단순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앞부분에서 민노인이 자기랑 현재 갈등 중인 아들 세대의 입장을 좀 추측하면서 생각하는 서술들이 굉장히 자주 나왔었다라는 거를 기억력을 좀 연습하는 쪽으로도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2번,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짐작하게 한다. 우리는 인물 중심의 독해를 했기 때문에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된 인물은 무조건 민노인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다른 인물과의 갈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마누라라든지 아니면 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들의 아내라든지 이런 인물들의 갈등은 충분히 나와 있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니은으로 가면, 하나는 공부는 작하고 북을 메고 떠돌아다니며 아내 자식을 모른 채한 미닉태,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갈등을 짐작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장이고, 현재의 상황은 과거의 상황과 대비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읽어보면 인물의 처지, 현재 어떤 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은 민노인이 될 거고, 민노인의 처지를 강조하는 현재와 과거의 대비는, 민노인 하면 나오는 상황의 대비는 저한테는 두 개가 있어요. 1번 이제 북치던 시절, 젊었을 때 북치면서 아내와 자식들을 모른 체하고 떠돌아다니던 시절과 현재, 이렇게 대비될 수도 있고, 두 번째, 아내가 살아있을 때, 즉 마누라라고 표현된 이제 민노인의 아내가 살아있던 시절과 지금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난 시절의 대비, 둘 다 인물의 처지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물론 기출을 많이 읽어서 더 기억을 잘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연습할 때, 기출을 분석하면서 복습하고 연습할 때 선택지를 제대로 공부한다고 하는 건 그냥 지문 보고 이거 있었네라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봐가면서 내가 방금 읽은 소설의 줄거리들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연습까지 같이 연습해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번 그러니까 디귿 보면 무슨 문장이냐, 살아있던 시절이니까 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인물의 반어적인 발화를 제시하여 다른 인물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낸다. 자, 인물의 반어적인 발화,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중요한 표현들은 단어들이 딱 나와 있으면은 기특하구나가 전 바로 생각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연습은 계속 해봐야 된다라는 거. 다른 인물의 의견에 대한 부정적 태도, 이거 쉽게 요약하면 뭐예요? 갈등이죠, 갈등. 이 소설에서 하루 종일 나왔던 게 갈등이기 때문에 지금 34번에 이 4번 선택지가 답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거는 기억하면은 되게 열심히 잘 읽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새로운 인물의 발화를 제시하여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새로운 인물의 발화라고 하면 이 소설에서 나왔던 인물들을 다 제시해 보면은 몇 명 없거든요. 민노인, 아들, 손자, 그리고 아들의 아내, 뭐 이 정도만 등장을 했는데, 이 넷 중에 어떤 새로운 인물이 발화를 했는가 좀 생각해 보면 굳이 하루 종일 얘기하고 있는 이 대상들 빼고 이 인물의 대사의 가능성이 커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늘 정답 선택지는 주제랑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서, 이런 게 나오면은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거 해석하는 과정 같이 진행해 보면 갈등, 세대 갈등이죠. 근데 지금 이 세대의 갈등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민노인과 아들 내외의 갈등, 그리고 아들과 손자의 갈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애초에 이 갈등이 무엇 때문에 시작했는가, 즉 세대 갈등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발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복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여야 돼? 경험과 가치관의 공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기에서 읽었죠.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은 이 새로운 인물의 발화가 경험과 가치관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매우 깊게 관련이 있어야 얘가 이제 적절해질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보면 미음, 이제 어떤 문장인지 가보면, 자,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아들의 아내가 손자한테 하는 얘기죠. 아들의 아내가 손자한테 하는 얘기고, 그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라는 말이, 말대답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말이, 지금 이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경험과 가치관이 공유되지 않아서라는 의미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죠. 뭐 이 문제를 맞은 학생들도 있고 틀린 학생들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기출 분석을 통해서 출제자가 이 표현을 무엇을 기준으로 출제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필요하다. 자, 구절에 대한 이해, 뭐 시간이 지금 비문학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풀어 나가면은
자, 구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역시 가장 적절한 게 나왔고 가장 적절한 문제는 정답 선택지가 좀 되게 독해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분들과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볼게요. 자, 세련된 입시는 성규의 아버지가 방황하는 삶을 그만두고 세속적인 삶을 지향하기를 바라는 민노인의 소망. 자, 민노인은 이런 소망을 가진 적이 없고, 그리고 날씬한 생활은 새로운 세대인 성규가 새로운 세대인 건 맞고 지향하는 삶에 대한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을 보여준다. 새로운 세대인 성규가 지향하는 삶은 민노인과의 공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이 날씬한 생활은 성규가 한 대사에서 세련된 입신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역시 답이 아니겠죠. 3번. 역사의 의미는 민노인의 자유로운 삶이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성규는 이런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역사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 없이 답이 아니고 4번. 생활인의 감각은 성규가 아버지를 비판할 때, 아버지의 삶을 좀 이해한다고 얘기를 할 때 쓴 말인데,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버지, 일단 상황적으로 맞고, 바라보는 성규의 태도. 자, 아까 전에 우리 현대시에서 풀었었던 그 42번의 5번 선택지랑 비슷한 문장인데 가서 찾아볼 필요는 없는데,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태도. 자, 이런 걸 굉장히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태도. 근데 그 무엇인가가 뭐예요? 아버지야. 를 바라보는 의 태도. 말의 범위가 무지하게 넓죠. 이 선택지가 맞기 위해서는, 이 선택지가 적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만 필요해? 생활인의 감각을 성규가 말한 것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이 생활인의 감각이 성규가 말한 표현이라면 당연히 성규가 말한 표현에는 성규의 태도라는 것들, 성규의 정서, 성규의 마음, 성규의 감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성규가 말한 문장들 안에는 성규의 감정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겠지. 말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냥 답이 아니기가 더 힘든 선택지가 등장했다라고 말의 범위를 이해한 상태에서 더 답으로 쉽게 가져갈 수 있다. 자, 36번 이거 애들 엄청 많이 틀렸던데 얘까지 풀고 비문학으로 바로 갈게요. 자, 보면 1번 아까 전에 보기 읽었으니까, 자, 성규의 아버지가 민노인과 소통할 수 없는 것. 성규의 아버지와 민노인의 소통이 지금 끊겨져 있다.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 성규의 아버지는 현재 민노인과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전혀 공유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인을 찾아도 상관없겠죠. 2번,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할 수 없는 거. 이번에는 성규와 이제 아버지의 소통 불가 상황이고, 민노인의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다. 당연히 그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는 민노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성규는 예술의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가치관을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겠죠. 3번, 민노인이 자신의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격리된 것은 아버지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민노인의 삶에 대한 지문 독해에서의 이해가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야? 아내와 자식을 외면했었던, 예술만 선택했었던 민노인의 인생이 요약적으로 생적이 서술되어 있는 부분, 아버지로서의 존재 가치, 이게 뭐야? 아내와 자식을 외면했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아내와 자식을 외면한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볼 수 없다라는 문장들을 생각해 보면서 적절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선택지는 애매하게 느껴질 때 내가 지금 문장 분석을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이 표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판단이 아직 안 서는 거구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연습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아내와 자식을 외면했다라는 키워드와 독해상 연결시킬 수 있는 독해 피지컬 길러놔야죠. 자, 36번에 4번 선택지 보면 성규가 민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것까지 보고 답이죠. 사실 지문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성규는 민노인한테 북을 배우려고 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민노인의 삶을 이해한다 정도지, 삶을 이해하고 뭐 존중한다, 예술의 이름으로서는 용서할 수 있다, 이 정도지, 지금 무슨 북 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읽고 이거 답이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신의 아버지와 민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다. 뭐 애초에 앞이 틀렸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문장들로 뒷부분도 써져 있다. 뭐 이걸 여기를 그냥 이제 지워버리고 생각을 하면 성규는 자신의 아버지와 민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는가, 이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별로 그렇진 않아요. 아버지랑 민노인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이해하고 민노인은 민노인대로 이해하고 있는 성규가 나는 할아버지를 이해하니까 나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겠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4번 선택지의 뒷부분도 틀렸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뭔가 좀 꼬였기 때문에 이 4번 선택지에서 틀렸을 텐데 만약에 앞부분을 잡지 못했다라면 소설을 좀 꼼꼼하게 독해해 나가는 그런 독해 피지컬이 부족한 거니까 복습을 통해서 지금 이 수업에서 얘기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문에 접근하고 이제 보기에 접근해서 선지를 판단해야겠구나라는 메커니즘을 잡아 나가면서 연습을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와 민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아무 의심 없이 만약에 인정했다면, 이런 거를 만약에 그냥 아무 의심 없이 적절한 것 같은데 라고 인정했다면 함정에 아직 잘 빠지는 상태예요. 함정에 잘 빠지는 상태인 애들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읽어내려는 독해 진행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비문학은 그냥 뭐 구조적인 문들 기르는 것들을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다 정리를 해주겠지만 피하지 말고 모르는 말이 있으면 곱씹어 보면서 그리고 문단 전체의 문맥을 끌어와가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독해를 연습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 문단 심플하게 읽어볼게요. 자,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을 만큼 즐겁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 깨어난 장자는 자신이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건지 나비가 자신이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의아해한다. 장자의 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호접몽 이야기가 의아해하는 이 모든 거를 요약해주는 말이네요. 나를 잊은 상태를 묘사함으로써, 즉 첫 번째 문장은 나를 잊은 상태구나. 무라일체 사상을 그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라일체다.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있다. 자, 1문단은 요약하면, 정리해보면 어떤 호전몽 이야기라는 일화를 제시해서 장자의 어떤 사상인 무라일체, 즉 두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나를 잊는다 혹은 무라일체라는 사상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문단이구나 까지 생각하면 되겠죠. 하나는 갑자기 그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나머지 일화 두 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가 봐요. 장자가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모른 채, 뭘 자꾸 모른대, 기이한 새애들을 홀린 듯 쫓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장자는 바깥 사물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장자는 이 두 가지 일화 중에 하나는 바깥 사물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겼다라는 이 문장을
곱씹어가면서 읽어야 돼. 여기서 거의 다 제대로 잘못 읽어서 18번을 틀렸을 텐데 타인의 정원에 넘어 들어갔다는 것도 몰랐다. 이거 까먹은 거죠. 근데 기이한 새의 뒤를 홀린 듯 쫓는다. 바깥 사물은 뭐다? 기이한 새다. 기이한 새의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린다. 즉 자신이 지금 타인의 정원에 갔다는 것조차 잊어버린다라는 문장이 될 거고 그런 상황을 고도의 몰입이라고 표현했고 그거를 기이한 새에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장자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봤을 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때 마음은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대상, 기이한 새한테만 과도하게 집착하여 그 어떤 것도, 즉 자신이 타인의 정원에 들어간 것도 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마음은 맹목적인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위의 상황들은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롭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 자, 이런 마음, 즉 장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런 과도한 집착 같은 마음들은 첫 번째, 어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두 번째, 이런 것들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나머지를 다 배격하게 되는 이 세 가지 부작용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이 문단은 일화 두 편이 있다라고 돼 있는데 나를 잊는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이 더 있으니까 총 세 가지 일화가 있겠지. 근데 첫 번째 일에는 어떤 물화일체에 대한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어떤 맹목적인 집착을 하느라 나를 잊는다 라는 구절로 정리할 수 있고 그것들이 지금 장자의 입장에서 세 가지 부작용 때문에 1, 2, 3번 때문에 부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다. 부정적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고 3문단으로 가면 마지막 다른 하나는 나를 잊는다. 이것도 나를 잊는다일 텐데 이제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죠. 나를 잊는다일 텐데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제자에게들은 남과 자기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대답한 이야기이다. 이야기가 꺼졌어? 기억할 게 무슨 불 꺼진 재밖에 없는 것 같네. 계속 읽으면 여기서 나 자신은 마음을 가리키며 나는 마음을 잊었다. 뭐 이런 말이네.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작용이 사라졌다.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분별작용이 사라졌음을 뜻한대요. 나 자신을 잊었다는 마음을 잊었다는 것이고 걔는 분별작용이 사라졌다. 얘는 분별작용이 사라짐이라는 의미래요. 결국 나를 잊는다가 달리 말해 이건 텅 빈 마음, 텅 빔, 명경지수 뭐 이런 얘기들 뭐 나오고 있네. 정적의 상태를 뜻하고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면 천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자, 색깔이 바뀌었는데 왜? 비문학을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독해 피지컬 중 하나는 이걸 보자마자 대비되네 라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그 바로 위에서 좀 부정적으로 판단된 두 번째 일화에서 과도한 집착을 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뭐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세 번째 일화에서는 고요한 마음, 즉 집착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요한 마음, 정적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서로 대비되는 부분에서 반대되는 특징으로 각각 제시된 이런 표현은 정답 선택지에 활용될 가능성이 정답 선체에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걸 발견하면 표시해놓고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정답 선택지 나왔을 때 아 이거구나 하고 바로
잡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그렇다면 첫째 이야기, 즉 뭐였지? 무라일체 이야기에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거, 그리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하는 편협한 자아를 잃은 것이다. 참된 자아와 편협한 자아가 현재 뭐되고 있다? 대비되고 있다. 참된 자아와 편협된 자아라는 것이 현재 대비되고 있다. 참된 자아를 잊은 채 대상에 탐닉하는 식으로 자아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그럼 첫째 이야기는 여기서 뭐야? 이 소설이래. 이 지문 전체에 나오는 세 가지 일화 중에 두 번째, 즉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 거고, 둘째 이야기에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즉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 자, 어쨌든 이런 부정적인 식으로 자아 세계가 관계를 맺게 되면 종속되어서 괴로움이 증가된다고 생각하고, 반면 편협한 자아를 잊으면 편견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얘는 어떤 기능으로 봐야 되냐면, 우리는 이미 두 번째, 그러니까 이 바로 윗문단을 열심히 읽으면서 정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준다. 즉 이것을 재진술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수능 국어에서 재진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설명하고, 일단은 다시 한번 똑같은 말 써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장자는 이 경지를, 뭐야 이게, 만물과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 이 경지를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것도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이라는 표현이 천지만물이, 그러니까 천지만물이 여기서 세계, 굉장히 매칭되는 표현이잖아. 자유롭게 소통한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굉장히 닮아있는 표현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보면서 이 경지는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경지다. 상호 의존성. 자, 비문학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제 상호 의존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이와 이제 잇몸의 관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관계, 즉 어느 한쪽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관계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한테 의지하고 의존하는 관계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알고 있을 수도 있는 표현인데 좀 자주 헷갈릴 수 있는,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가끔 실수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아놔야 돼요. 어쨌든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한다. 자아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을 때 자신도 있을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위에 있는 비유로 하면 잇몸이 있기에 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상호 의존적인 문장이 다시 한번 서술됐다. 예컨대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꽃을 응시하면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즉 이가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려면 잇몸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랑 비슷하게 나, 그 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런 문단이죠. 자, 이런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서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수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꾸 뭘 나를 잊었다, 나를 비워라, 나를 잊는다의 의미가 남이 들어올 마음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 수행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 개체로서의 자아를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케이. 세계의 모든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그냥 이제 모든 존재니까 꽃 하나랑 이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둘만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이런
뭐 이런 일체가 이룰 수 있는 자아가 된다. 뭐 이런 좀 이상적인 경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장자가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처음에 호전몽 이야기를 다시 꺼내오면서 호전몽의 그 무라일체가 가능했던 것은 나비를 즉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무라일체로 호전몽 이야기를 끝맺는 까닭이 여기 있다. 의미에 대한 재진술을 통해서 글을 끝내고 있다. 자, 비문학을 하나 다 읽어보면은 한 번 정도 빈 공간에다가 내가 방금 읽은 글이 어떤 글이었는지 구조도를 한번 연습해보는 게 필요해. 다시 읽으면서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한번 상기시켜보는 연습을 분석 때 하는 거야. 호전몽 일화를 이야기했었고 뭔가 기이한 새에 집착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뭔가 뭐였더라? 좀 그 정적인 상태, 남을 위해서 정적인 상태 이런 게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 두 개를 비교해가면서 여기서의 부작용들을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이러면 할 수 있다라는 좋은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겹치는 내용이 뭐였죠? 감각 혹은 이제 천지만물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있는 그대로 세계를 받아들임이라는 부분에서 얘는 불가능했고 얘는 가능했다라는 이런 구조를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자꾸 어떤 경지로 표현해서 뭐 천지 만물과 이런 관계를 맺는다. 뭐 만물과 관계를 맺는다 정도의 글들로 써 있구나라고 자기가 나름대로 글을 정리해보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연습해보면서 그렇게 가고 자 17번 이제 문제를 좀 풀러가면은 이 글의 중심 화제라고 하면 글에서 다루는 대상이거든요. 다루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만 선택지 아예 보지 말고 이제 이 글에서 중심적인 화제로 다루는 것은 뭘까요? 당연히 나를 잊는다지. 나를 잊는다에 뭐 어떤 잘못되지 않은 즉 잘못되지 않은 진짜 의미 잘못된 의미가 뭐야? 기이한 새처럼 집착하는 거 그리고 진정한 건 뭐야? 약간 무라일체나 아니면 약간 그 나왔었던 뭐라고 나왔었지? 무라일체 아니면은 미안해 잠깐만 볼게 명경지수 명경지수의 이런 경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적절한 걸 묻기 때문에 그냥 얘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면 그냥 뭐 이런 거 있구나. 그래서 그냥 바로 답으로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데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가장 적절한 거를 묻고 있을 때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에 풀이할 때 틀린 이유를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풀었었는데 분석을 한답시고 이제 틀린 이유를 계속 고민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발문을 문제 출제할 때는 그냥 나머지는 시간 낭비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즉 괜히 좀 뜬금없는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무슨 소리지? 라고 해석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게 만들려는 의도로 출제되고 있는 선택지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발문을 보고 이 지문 뭐였지? 라고 생각해서 바로 얘를 생각한 다음에 그럼 이거 빨리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 2, 3, 4, 5를 빠르게 스캔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있는 쪽으로 정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유리한 풀이 방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1번 정도는 같이 풀어보면은 고도의 몰입이라고 하면은 얘는 기이한 새에 몰입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이한 새가 지금 중심적인 화제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3번은 이제 수행의 방법 자체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또 보기 힘들고 정신과 육체의 조화 같은 얘기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정적 상태의 극복이 아니라 정적 상태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마음의 두 가지 상태와 상보적 관계에 대한 강자의 견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의 두 가지 상태라고 하면은 굳이 생각해 보면은 이 지문에서는 이제 뭔가에 과도한 몰입을 한 상태와 나를 이제 온전하게 잊었다, 그러니까 나를 잊는다의 진정한 그 비워둠이라는 부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보적인 관계라고 볼 수가 없죠. 상보적 관계라고 하면은 이거 알아둬야 돼요.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상보적 관계라고 하는데, 상호 보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그 이 상호 의존성하고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즉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지금 장자는 그 기이한 새에 몰입한 것처럼 잘못된 몰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걔도 상보적이라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겠죠. 자, 18번. 애들이 이거 엄청 많이 틀렸는데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추론 문제가 나왔구나. 자, 추론도 결국 지문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 해석이 되게 중요하겠지. 불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면, 자, 불 꺼진 재는 세 번째 일화에서 나왔었던 부분이고,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경지라면 당연히 세 번째 일화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겠죠. 다음,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자, 자아와 세계가 관계를 맺으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야? 자신과 타자의 어떤 관계를 맺으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한번 주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내용 무슨 말이었어? 방금 내가 형광펜으로 친 게 이 지문에서 자신과 타자가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지문에서 뭐였죠? 상호 의존적인 관계. 상호 의존적인 관계. 남을 위해 자신을 비워두어야 함. 이런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는 쪽이었죠. 참된 자아가, 그러니까 내가 타자, 세계 뭐 이런 거랑 관계를 맺으려면 남을 위해 자신을 비워둬야 함이 이 문장 뒤에 나올 만한 문장이라는 거야.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되겠군.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겠군. 얘는 나는 여기랑 바로 매칭이 돼. 여기랑 바로 매칭이 돼. 천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여기랑 바로 매칭이 되고 있구나. 자, 비문학 정답 선택지는 주제의식을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재진술해주고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인데, 감각적 체험을 배제하라는 것은 감각적 체험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 배제하라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장자는 여기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단점으로 보고 있어. 그치? 즉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좋은 거였던 거야, 장자한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감각적 체험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면 감각적 체험 자체를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독해랑 연결시켜서 정답으로 설정해야겠다. 그래서 답이 2번이구나 라고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이 문장을 제대로 이제 문장 해석에 대한 피지컬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면은
잘라서 분석해서 생각해 봐야겠다. 즉 분석적인 공부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지를 보는 눈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3, 4, 5번 이제 풀어보고 해볼 텐데 잠깐만. 애들이 18번을 좀 잠깐만. 몇 번으로 많이 했더라? 5번으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좀 빠르게 가볼게. 내 기억은 5번인데 자, 마음을 바깥사물에 빼앗긴다는 것은 참된 자, 이건 아무도 안 골랐겠지. 이거는 기이한 새 얘기였고 이건 참된 자를 잇는 건 뭐 오케이. 편협한 자를 잇는 거 이건 좋은 거겠네. 상호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 오케이. 다 5번으로 갔겠네. 자, 5번.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거. 호전몽 이야기.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은 상태였다. 나는 애들이 5번을 만약에 골랐다면 이거는 마음이 명경지수와 같다. 명경지수가 지금 아까 전에 나는 여기다 썼는데 물화일치와 명경지수를 나는 지문에서 읽으면서 통합시켰거든. 즉 일화가 이 지문에는 일화가 크게 3개가 있는데 호전몽 이야기와 기이한 새 이야기와 그리고 명경지수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얘는 긍정적이었고 얘는 부정적이었고 얘도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자의 관점에서 이거 2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독해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5번을 틀렸다라는 것은 이 명경지수와 첫 번째 이야기에 연결적인 독해가 부족했었다 라고 봐야겠지. 어쨌든 연결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얘도 그렇게 봐주면 안 되고 독해를 좀 더 꼼꼼하게 봐줘야 된다 그 정도로. 근데 이 5번 선택지가 왜 호전몽 이야기가 긍정적인 건지 어떻게 명경지수랑 연결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친구가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 이제 다시 한번 해설해보고 수업 끝낼게. 자, 보면 아까 전에 내가 글의 구조상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그 호전몽 이야기가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 상태다라는 걸 이제 그냥 바로 연결시킬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선택지를 넘어갔는데 보면 이제 맨 처음에 여기 보자. 왼쪽에서 내가 읽는 것들을 다시 한번 따라와 보봐. 1문단의 어떤 일화를 통해서 나를 잊는다라는 무라일체 호전몽 이야기를 줬어. 즉 나를 잊는다라는 얘기를 줬어. 그리고 이 이야기 외에도 장자에는 나를 잊는다라는 그런 나를 잊는다라는 일화 2편이 있는데 뭐 첫 번째 편은 명경지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두 번째 일화인 나를 잊는다라는 일화로 가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자, 얘랑 이제 좀 연결을 시켜보면 스승님의 마음은 불 꺼진 재와 같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는 나 자신을 잊었다라고 얘기한 거래. 자, 아까 전에 불 꺼진 재가 그러면 뭔가 좀 뭔 소리인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얘를 마음을 잊었다는 것은 불꽃처럼 마음에 치솟던 분별작용이 사라졌다. 즉 불꽃이 사라졌으니까 불 꺼진 재겠지. 달리 말해서 자 뭐라고? 불 꺼진 재와 같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잊었다라는 내용인 거고 그 나 자신을 잊었다는 내용은 마음을 잊었다는 것과 당연히 매칭이 되고 그거는 불이 꺼졌으니까 불꽃처럼 치솟던 것들이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지. 근데 이 모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을 달리 말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재진술하겠다라는 말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라는 말이며 앞에 우리가 읽은 한 4-5줄 정도의 5줄 정도의 문장은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말이래. 그리고 그 텅 빈 마음은 명경지수의 비유로 표현이 되고 있대. 텅 빈 마음이 명경지수의 비유로 표현이 되고 있대. 즉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든 여기 살짝만 지우고 정리해 볼게.
보면 이 다른 하나라는 일화는 마음을 잊었다. 나를 잊었다. 라는 이제 일화고, 첫 번째의 호접몽 이야기도 나를 잊었다라는 상태지. 자, 그럼 나를 잊었다가 호접몽과 이 일화로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일화를 다 소개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진술하면서 텅 빈 마음이 되었다라는 쪽이라서, 이 텅 빈 마음은 나를 잊었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 명경지수의 비유로 표현이 된대.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명경지수의 상태는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거든. 자,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그 이후 독해에서 어떤 내용으로 설명이 됐었니? 타자를 위해. 타자를 위해서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으로 설명이 됐었지. 근데 호전몽 이야기를 보면 내가 나비인지 나비가 나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일화에 대한, 즉 장자의 사상에 나오는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두는 사상 속에서 나는 나비라는 타자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비워둔 상태가 될 수 있겠지. 나비를 위해서 나의 마음을 현재 비워둔 거야. 즉 텅 빈 마음이 된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명경지수의 비유로 표현할 수 있대. 선택지로 가면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자신조차 잊었다, 나를 잊었다라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 즉 텅 빈 마음과 같은 상태다. 나비라는 타자를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현재 공간적으로 비워둔 상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나 똑같은 상태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5번 선택지는 적절하게 돼.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내 기준에선 좀 이제 이해될 만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좀 더 넓게 얘기를 하면 이 글이 전반적으로 세 가지 일화를 주면서 첫 번째 일화와 세 번째 일화가 결국 타자를 위해서 나 자신을 비워두는 이야기구나 라는 그 공통점을 연결시켜가면서 독해할 수 있었으면 5번 선택지를 조금 더 쉽게, 그냥 첫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당연히 비슷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즉 나를 잊어서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동일한 상태에 대한 일화들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조금 더 5번을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